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미국 10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그 분위기는 그대로 우리 시장에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막 쓸어 담았고요. 반도체주, 2차 전지주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 장 후반으로 가면서 약세로 약간 갔다 온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드디어 내일 상장됩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 3분기의 영업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고 시장에 고백을 했습니다. 지주회사 영업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내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파도 사태 아시죠?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시가총액 1조가 넘던 게 4거래일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였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난번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 상장 직후에 지주회사 두산 주가 몇 거래일 만에 20% 넘게 빠진 적도 있습니다. 내일 상장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리스크 관리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CPI와 PPI 둔화세를 좀 확인하면서 시장은 분위기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경제 지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I 지수 보실 텐데요.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폭이 2년 반 사이 가장 최대폭으로 나타났고요. 일반적으로 PPI는 물가 선행 지표로 간주를 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들이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물가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추를 조금 더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매 판매 지수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월 만에 깜짝 역성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는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식료품 판매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수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둔화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PPI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사실 덕분에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오늘 장에서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6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면 오늘은 76달러까지 조금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고 아시아 경제 불안에 따라서 수요 둔화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유가의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신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Biden see declare progress after concluding 4-hour summit이라는 기사고요.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진핑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35분쯤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임한 이후 서로 얼굴을 처음 마주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딱 1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두 대국에게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이 좀 다소 다르긴 했지만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드러난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일부 시각차도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시 주석이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언급한 것부터 이 중국의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마약 단속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중국이 G2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한 반면에 시 주석은 상호 공존 그리고 상호 존중의 방점을 좀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번 회담은 일단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 발리 회담보다는 많은 12명의 참모가 각각 배석을 좀 했고요. 정상회담 직후 양측은 회담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추가된 소식을 좀 짚어보자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과 소규모 회담에 이어서 오찬 후에 정원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중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도자와 지도자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측은 8시 40분쯤 우리 시간으로 8시 40분쯤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라고 밝혔고요. 시작한 지 4시간여 만에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매체는 이번 회담으로 군사 고위급 대화와 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추가되는 소식들은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NN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House passes stopgap bill to avert government shutdown이라는 기사고요. 미국 하원이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우리 장이 열리기 직전에 발표가 됐던 내용이었는데요. 덕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은 우려했던 이 셧다운을 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른바 2단계 예산안으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책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통이나 농업, 에너지 등은 내년 1월 19일까지고요. 국방이나 법무부 등은 내년 2월 2일까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산 연장의 내용이 현재 담겨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공화당 내 초강경파 모임이다라고 불리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셧다운이 다시 한번 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찬성표 336표 중에서 209표가 민주당의 표로 나타났습니다.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된 이후 일단은 상원으로 송부가 된 상태고요. 상원에서도 통과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에 공포하면 예산안은 계속해서 발효가 됩니다. 즉 이렇게 흘러만 간다면 일단 17일 이후 우려했던 셧다운 사태는 모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전히 반쪽짜리 예산안이라는 점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데요. 예산안에 적혀있던 1월과 2월 사이에 다시 한번 이 예산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개 섹터의 움직임 함께 보실 텐데요. 에너지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나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72% 상승하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3분기에 7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1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중을 줄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이 있습니다. 매각 시기는 액티비전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합병이 완료됐던 10월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완성차 업체 GM도 있었고요. 그리고 HP의 일부 지분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좀 매각한 것으로 정리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버크셔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36억 달러 주식 매각 대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이런 자금은 대부분 일단 단기 국채 투자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액은 1,580억 달러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도 대만의 정치적 리스크를 좀 우려하면서 TSMC 주식도 매각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장기 보유 원칙을 좀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전략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달인으로 또 칭송받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식 매각이 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스타벅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벅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실 텐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41%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에 가입한 바리스타들이 이번 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지점 곳곳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직원 배정이나 혹은 일정 조율을 사측과 함께 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런 협상을 불법적으로 거부했다라는 점이 이번 파업의 이유입니다. 반면 스타벅스 측은 공정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 측이다라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정되어 있는 현지 시간 16일에는 이벤트 판촉인 레드컵 데이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홀리데이를 테마로 한 재사용 가능한 컵을 나눠주는 인기 판촉 이벤트인데요. 하지만 이날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면서 이벤트 진행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100달러 선을 탈환하며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북미 지역 외에서 매장 15,000개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았던 이 스타벅스에게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주가의 향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16%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밤사이에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그나이트 2023 컨퍼런스에서 마이아와 코발트 이렇게 두 종류의 칩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아는 현재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칩인데요. 장 초반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호적 공급망 재편, 삼성, 현대차, LG, 동맹 빨라져.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국내 기업 혹은 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짙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 사이의 기술 침해 갈등은 디스플레이 협력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 LG, 이 국내 대표 기업들 간의 동맹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화면 살펴보시면요. LCD TV 패널의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9월에 정점을 찍고 살짝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꺾였습니다.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LCD를 조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이 배불뚝이 브라운관이라고 하죠.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TV 채널 굉장히 뒤로 볼록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이 배불뚝이 불어한간을 몰아낸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명사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진행된 한국 주요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와 현대차 11월부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패널 탑재 TV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LG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그램 노트북에 삼성 OLED 패널을 탑재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삼성전자가 BOE와 협력 관계를 이어왔었던 것은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업을 철수한 액정 표시 장치 즉 LCD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LCD인데요. 수익성은 낮지만 LCD TV는 여전히 글로벌 TV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침해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강력한 법정 대응 방침을 정하면서 삼성전자와 BOE 간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이 불가피했었는데요. 지금까지 TV,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에서 경쟁을 해왔었던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조심스럽게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협력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각 기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협력 관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짙어지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줄어드는 중국 LCD 물량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수급할 가능성이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삼성, LG 배터리를 확대해가고 있고 이 선대 회장 시절에 있었던 경쟁 구도를 벗고 이제 2세, 3세 경영으로 지나칠수록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하고 동맹적인 관계에서 MOU를 크게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해왔는데요. 미래 사업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다라는 의지까지 표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게임 덕후 열광한 네오위즈 피해 게임 6관왕. 네, 지금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 수상작으로 피해 거짓이 지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창작적으로 봤을 때 사운드와 그래픽, 캐릭터 등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대상을 뿐만 아니라 좋은 상을 수상했다라는 게 바로 어제 소식으로 전해 들어왔는데요. 피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출시되는지 언제 되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초반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네오위즈의 피해 게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눌려왔었던 게임 주가가 조금 더 다시 상승으로 인해 반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바로 2023 지스타가 열린 화면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회의에 이런 좀 참가에 결정한 게임사들도 굉장히 많아 보였고요. 이런 게임사가 2023년 16일 즉 오늘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게임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발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어제 보시면 지금 넷마블은 8.3%나 급등했고요. 플레이위드는 5.86%, 크래프톤은 5.7%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게임주가 상승세를 크게 보인 반면 네오위즈 역시 2.01% 올라가면서 27,9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를 이루면서 지금 하반기 내내 연말까지 가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사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 한국형 소울라이크 구현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 100만 장이 훌쩍 넘었고요. 지스타 오늘 부산에서 19일까지 열리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대형 트랙터 주력 대동은 웃고 중소형 앞세운 TYM은 울었다.
네, 어제 두 트랙터 관련주 대동과 TYM이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동은 말 그대로 웃고 TYM은 조금 어려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크게 나와 있네요. 대동은 3분기 실적이 3,412억 원으로 5.8%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9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지금 크게 증가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반면에 TYM 같은 경우에는 25%나 급락했고요. 62%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 부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두 기업의 주가를 좀 크게 갈린 데는 바로 큰 트랙터 중소형 농기계에 있었습니다. 대동은 15일 올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가했고요. 반면에 TYM 같은 경우에는 25%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대동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하반기 북미 판촉 강화, 그리고 판매 제품 확대, 거점국가 집중화, 그리고 중대형 농기계 판매 강화, 운송비 등 원가 개선 등에 집중해서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 농기계 시장 침체 속에 대형 트랙터를 앞세운 대동의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TYM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농기계 시장 위축 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TYM의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2%나 줄어들면서 9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실적 부진의 원인이 중소형 제품 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형 농기계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했었던 TYM은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평가로 나와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중소형 트랙터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외 중소형 농기계 판매가 줄어든 게 바로 이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영향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트랙터 시장이 부진하다라면서 대형 트랙터 모델 비중이 크지 않고 소형 농기계 중심의 TYM 같은 경우에는 좀 직격화됐을 것이라는 아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어제장인데요. 대동은 5%나 급등하면서 13,850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좋은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TYM 같은 경우에는 잔이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0.19% 소폭 오름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털고 4분기에는 조금 더 실적 선방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투톱 3분기 실적 희비. 대동은 매출 5.8%가 늘면서 3,412억 원 늘어났고요. TY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축에 25%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 FDA를 넘을 국산 신약 8번째 주인공은 바로 누구일까요?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 7번째로 승인을 마쳤는데요. GC 녹십자 역시 알리글로로 허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LG화학이 2003년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안전처로부터 FDA 허가를 받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014년도 동아 ST, SK케미칼, SK바이오팜 그리고 한미약품에 이어서 이번에 2023년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7번째로 FDA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의 렘시마 피하 주사 제형인 진펜트라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8번째 국산 신약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장 근접한 후보는 GC 녹십자와 유한양행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는 내년 초에 면역 글로불린 혈액 제제인 알리글로의 허가가 기대가 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 내년에 품목 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허가 문턱이 높은 규제 기관입니다. FDA 허가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뜻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사 요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 7번째로 FDA 승인을 마쳤고요. 그 다음 8번째 주인공은 GC 녹십자나 유한양행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닙 등도 문을 두들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제품들 앞으로 계속해서 선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12월에 이어서 내년 1월도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유력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아마 인하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 자, 지금 미국 CPI가 나왔었죠.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부터 계속해서 좀 좁혀지지 않고 고공행진하던 CPI가 좀 꺾였다라는 게 눈에 띄죠. 선물 시장 기준으로도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점점 낮춰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 통화 정책에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끝났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과소긴축과 과잉긴축 모두 피해야 하는 연준의 고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증시를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을 측정한 지수인데요. 물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라서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수를 위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CPI를 조금 더 연준에서는 추정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PPI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PPI 지수도 나왔습니다. 좀 많이 꺾인 채로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또 뉴욕 3대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상품의 도매 가격을 측정한 지수고요. CPI의 성행 지수로 뽑히고 있습니다. PPI가 오르면 그 뒤로 이어서 CPI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연준은 코어 CPI와 코어 PPI를 모두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달로 예정된 FOMC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끝났다. 시장 내년 조기 금리 인하 베팅. 오늘의 일면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전에 조간 브리핑 시간에 다뤘었는데 금리 인하 바로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맞아요. 지금 이제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굉장히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의 뭐 당장 다음 달 뭐 FOMC를 봐야겠지만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의 95%죠. 월가에서 봤을 때는 95% 이상의 확률로 최소한으로서는 뭐가 된다?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월가의 이제 FOMC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연준이 잡았던 게 2%대가 좀 들어와야 돼요. 근데 2%대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아직도 못 미치긴 하지만 이 속도라고 하면은 내년 초에는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조기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게 5월 달부터는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제일 뭐 빠른 거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5월 달보다도 더 빠르다라고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 바로 내년 3월이죠.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금리 인하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증시가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증시의 가파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상승이 아니죠. 증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다음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공매도 금지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분명한 거는 공매도 금지 효과로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었어야 됐는데 증시 상승이 제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 전 세계적인 물가적인 부분이 조금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뒤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뭐한다. 증시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 공매도 금지를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에 샀던 공매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팔았던 공매도 물량이죠. 이걸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 상환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고 그 자금이 공매도를 했던 종목들, 업종군들로 한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매도 금지 효과, 금리 인하 효과는 결국에 이 공매도를 통한 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뭐까지 봐야 된다? 공매도를 인한 금지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업종을 봤을 때 어떤 업종이 나오느냐? 바로 제약바이오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단골 특히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매도 금지됨에 따라서 이 쇼커버 물량으로서 수급 개선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상대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 지금 단골 타깃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20개 기업 중에서 30개 기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공매도 시장 속에서 공매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통상 4개의 종목 중에 1개는 뭐가 있었다?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업종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다 보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 저는 오히려 지금 공매도 금지 효과, 금리 인하 효과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서 상방으로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이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게 저가 매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가 뭐 50% 이상 올라가도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초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 뭐 이런 인플레이션 전쟁 뭐 이런 악재가 다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뭐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초의 뉴스예요. 보다시피 올해도 하락 출발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년 새 반토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의 대다수 종목이 반토막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얼마? 반토막을 이미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서 제약바이오의 대략 한 80%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약바이오의 대다수 종목들이 얼마나 하락했느냐? 적게 잡아야 반토막이요. 지금 많게는 마이너스 80% 이상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제약바이오가 공매도 금지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금리 인하 효과를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상승 탄력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제약바이오가 원래 자리로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몇 배가 올라가니까 2배가 올라가 줘야 돼요. 마이너스 80% 같은 경우는 4배 가까이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저가 매수기로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몇 배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공매도 금지 효과와 금리 인하를 통한 이런 시장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로서 좀 공격적으로서 매매 전략을 취해 볼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에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수능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지금 딱 오늘만 지나면 사실상 내가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도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공매도도 있었고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기였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공매도도 갑작스럽게 전면 금지해서 내가 투자를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지 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수험생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하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뭐 노는 것도 좋죠. 하지만 내년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대학교 들어가서 또 어떤 식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본인의 정말로 이제 20살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인생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통한 제약바이오 모멘텀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뭐 들쑥날쑥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왜? 사실상의 증시가 상승장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트코인도 그랬죠. 김치 프리미엄. 개인이 붙어가지고 으쌰으쌰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에서의 상승은 그냥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우상향을 만드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고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개인들이 그 불장을 만들어냈을 때 나온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있냐.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 테슬라의 머스크도 좋아하는 뭐가 있다. 비만 치료제. 그래서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내년에 한국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지금 내년을 보고 공략해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비만 치료제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공략해보시라 말씀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뉴스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몇 배를 예상하느냐. 시장 규모가 16배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 규모가 16배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점유율을 유지했을 때 기준으로서 시장 규모 16배 상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적이 16배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못해도 3배, 4배, 16배라고 하면은 3배, 4배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비만 치료제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싶고 특히나 내년에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의 최대 이슈는 뭐 항암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임상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그래서 이 기업이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런 모멘텀과 함께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거든요. 근데 그 내년에 지금 이 임상 진행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뭐 한다. 내년 초에 임상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뭐를요? 비만 약을요. 그다음 다음 뉴스 또 볼게요. 또 어떤 기업이 있느냐?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먹는 비만 약을 임상을 곧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년 중으로서도 임상에 대한 진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 또 뉴스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미약품. 자,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이 승인 났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3년 내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외에 기타 등등으로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에 지금 뭐 하고 있냐? 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년에 정말로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쪽으로서 좀 눈여겨보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사실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는 테슬라를 보죠.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는 어딜 봐야 되느냐? 바로 저는 위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비만 치료제의 열풍은 사실상 위고비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위고비도 보다시피 1년 새 2배 이상 성장할 만큼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고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보든지 아니면은 위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 사실상 우리도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리비안이 상장할 때 이런 리비안이 모멘텀이 됐던 이유가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리비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로서 또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쩔 수 없어요. 대장을 매수해야 되니까 대장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장주인 위고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이걸 뛰어넘는 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위고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정말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이 스타트업에서 나올 수 있는 위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고비를 뛰어넘는 기업 한국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와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고요. 딱
한 기업이 있어요. 자, 이제 뉴스를 볼게요. 어떤 기업이 있냐고 하면은 글리세움이라는 기업입니다. 보면은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이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고 지방 감소 위고비를 실질적으로 앞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되느냐? 보통의 비만 치료제는요. 식욕을 억제해가지고 내가 먹는 것에 대한 칼로리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은 어떤 약이냐고 하면요. 오히려 이걸 먹음으로써 몸 안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다만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을 통한 반사이익,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 아니면은 MOU 체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글라세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은 대원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가 너무나도 고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다. 그래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뭐 했냐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글라세움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세움에 대한 기업 가치가 성장할수록 이 지분 가치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내년에 또 이슈가 나와져 있는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모멘텀도 또 보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기억하시면 좋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무너졌는데 마지막 이 최하단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유무상증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의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유무상증자가 들어온 뒤에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가 그런 관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지금 올해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이 인하되는 그런 부분과 함께 제약바이오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9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인데 오늘은 1시간 좀 늦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다의 센티멘탈 오늘 두 종목인데요. 센티멘탈로 서진 시스템 그리고 펀더멘탈로 LG 이노텍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제가 주가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 레이더에도 역시 걸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 예전에는 통신 쪽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영위하는 사업이 뭐 4-5개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통신 쪽에 있는 걸 같이 좀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쪽 회사는 최근에 ESS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ESS 금년 초부터 잘 될 거다 했는데 사실은 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 셀 업체들 있잖아요. 여기서 전기차 공급하기도 바쁘니까 여기까지 수급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니까 그 원래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질이 좀 있었는데 그 차질이 조금 이제 해소된다. 왜냐하면 이게 참 사람 일이 웃긴 게요.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좀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남아도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도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온기가 와가지고 낙수 효과가 드디어 서진 시스템한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구심, 그러니까 된다 했는데 계속 안 됐었는데 이제는 진짜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아까 제가 사업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ESS도 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이것도 하고요. 반도체도 하고 통신 장비도 하고 통신 장비가 22년엔
많이 있었죠? 28%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신 쪽하고 차트를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금년도부터는 좀 바뀌죠. 어디가 많이 커집니까? 27%, 이 ESS가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커지고요. 여기 검게 12%는 EV, 배터리 부품, 여기도 좀 커집니다. 내년에 더 커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업을 영위를 한다. 그래서 24년도에 가서는 거의 5분의 1 정도씩 거의 그 매출이 나오는 이런 아주 복합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다이캐스팅을 이제 잘한다는 건데 휴대폰 케이스부터 작은 것부터요. 차체까지도 이렇게 다 다이캐스팅을 가격에 저비용에 고품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러브콜들이 참 많죠.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는 거고 SK증권에서는 24년 매출 보시죠. 매출 아주 번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금년에 예상한 게 거의 뭐 8천억인데 내년에 1조 5천까지 확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뛰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한번 보실까요? 영업이 200억대에서 1,300억대로 확 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급격히 좋아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 그걸 보면서 주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된 실적 잠재력 그래가지고 사업 의구심은 이제 해소되고 있고 배터리셀 수급도 많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ESS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러브콜드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본격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ESS 말씀드렸고요. 전기차 부품도 배터리 업체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요. 자체 공장도 2군데가 있고 임대 공장도 있는데 다 지금 가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잘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쌍끌이 매수를 지금 나흘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어제도 많이 늘었죠. 한번 올라갔다가 되밀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있던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모멘텀이 가벼워질 수 있다. 이걸 유념을 하시고요. 너무 급하게 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산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파셔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장고 제가 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죠. 서진 시스템 4.5% 상당히 높잖아요. 공매를 많이 쳐놨습니다. 근데 공매를 많이 쳐놨는데 4.5%란 쳐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공매를 환수해야 됩니다. 숏 커버가 발생할 수 있죠. 4.5%. 시장 평균은 0.4입니다. 공매장고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더 올라가면 공매장고가 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입니다. 계속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나다가 이제 나타나는 분위기로 4분기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800.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이 아주 좋게 지금 보는 거죠. 800까지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 포워드가 아니고 금년 23년 PER로 보면 높게 보입니다. 근데 24년 12개월을 포워드는 보는 거거든요. 24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보면 지금 포워드가 8.0배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29%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좀 나쁜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통신 장비, 통신 이쪽 관련되는 그 애널리스트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게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154%, 159%, 이노와이러스 186%. 그럼 이렇게 186% 정도 되면 스트롱바이 내야죠. 왜 바입니까? 이 애널리스트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죠. 뭔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29%입니다. 차라리 이런 게 좀 낫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서진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LG이노텍입니다. 제가 어제는 BH 말씀드렸는데 같은 계열 느낌이죠. LG이노텍 최근에 주가가 이 빨간 선으로 표현됐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왜 안 좋았냐? 뭐 생각보다 이 수율이 좀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수율이 이제 안 잡히면서 조금 4분기에는 아주 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핸드폰 관련한 7위계사 평균보다도 저조했죠.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뭐 거의 이제 본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형편없는 주가 성적입니다만은 어쨌든 금년 4분기 그리고 내년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지금 생산 차질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듈이 지금 수율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전장 부문도 이제 금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 프로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이폰 15 이쪽도 괜찮고 전장 부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아이폰 중국 화웨이하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점유율은 중국에서 23%입니다.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보면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 잔고율 1.4%잖아요. 공매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역사적 밸류로 밴드로 봤을 때도 하단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거의 PBR 1.0배 가 있죠. 상당히 저점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7.1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BH 5.8배였죠. 어쨌든 7.1배 또한 싼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대비 현재 35%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서진 시스템, 펀더멘탈로 LG 이노텍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 기술주 빅세븐 혼조세에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미 금리 인상 끝났다. 시장 내년 조기 금리 인하 베팅. 제약바이오 위고비 수혜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서진 시스템, 그리고 아이폰 점유율 확대 중인 LG 이노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